안녕하세요. 선한 시민의 힘 정기 유튜브 촬영을 오늘 10월 21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 시대의 사유재산 제도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아카데미를 지난주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은 저희 선한 시민의 힘 TV, 유튜브 TV에 올릴 2, 3일 내로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오후 2시에 종로문화공간 온에서 최재형 목사님, 미국 교포되시죠. 최재형 목사님이 북한을 자주 왕래하시면서 북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북한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이번 토요일을 강의가 있으니까 많이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사유재산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소유권의 문제죠. 재산권의 문제. 재산권 소유권 중에서도 이제 사적 소유권이 문제가 이제 사유재산 제도인데, 지금 이 자본주의 하에서 모든 일어나는 불평등, 부조리, 범죄, 비리, 뇌물, 청탁이 모든 게 그 근원에는 사유재산 제도가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산의 사적인 소유,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니까 자기 재산을 더 불리고 더 자기 걸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적나라하게 정글 야수와 같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 사유재산 제도가 자본주의 체제의 존속의 기본 기둥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자본주의가 어떻습니까? 한계에 봉착한 거죠. 극단적인 불평등과 이 재화나 권력이나 기회나 명예나 이런 게 한 곳에 다 쏠려 있죠. 그 상위 1%, 뭐 0.1% 그런 사람들이 이 지구의 물질, 지구의 자산을 뭐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위 말해가 세계, 제가 지난 강의 때도 기본 자산 제도에 말씀드렸듯이 세계 상위 26명이, 거기는 빌 게이츠서부터 아마존 설립자, 구글 설립자, 뭐 GM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있죠. 그런 사람들이 26명이 부자가 우리 지구의 35억 명, 하위 35억 명의 재산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163명, 세계 2163명 부자가 지구의 40억 명, 인구의 60%죠.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만 보면 상위 1%가 GDP 25%를 갖고 있고, 상위 10%가 GDP 50%, 우리나라 GDP 반을 상위 10%가 갖고 있죠. 부동산은 더 심해가지고 상위 5%가 우리나라 부동산 85%를 갖고 있고, 상위 10%는 우리나라 부동산의 98%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의 바탕이 되어주는 게 사유재산 제도고, 이걸 이제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죠. 법적 보호장치가 있는 건데, 그럼 이렇게 이 지구, 자본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모든 나라가 이렇게 더 이상 더 나빠질 수 없는 한계 상황, 불평등의 극한 상황, 또 이게 4차 산업 사회로 가면은 더욱더 극한의 불평등이 더 심각한 속도로 심해질 건데, 이 자본주의 문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이 자본주의를 받쳐주는 게 사유재산 제도인데, 그렇다면 자본주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유재산이 이 소유권을 이 사적 소유권인 건데, 이거는
사실 인간 본능에 기반하는 거죠. 근데 인간 본능은 여러분도 아시듯이 본연지성, 본래의 본연의 성품과 이 기질적인 이 성품, 성리학에서는 그래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 본연의 성품에는 인의 애지, 그 본연의 성품이라 그러고, 이 기가 발현해가 생긴 이치에서 나오는 게 본연지성, 인의 예지라는 그런 선한 거고, 기의 발현, 그거는 물질, 육체에서 나오는 그 욕망이 이 기질지성이라 해서, 희로애락, 오욕, 칠정, 그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소유하고자 하는 거, 이 소유권, 사유재산권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이 기질지성, 오욕, 칠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소유권의 근원이 인간다움, 인간의 하늘과 같다고 할 때 그 양심, 이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의 성품, 거기서 나온 소유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 강화되고 소유권이 확대될수록 이 세상은 이 본연의 인간다움에서 멀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 아시고, 그러면은 이 재산,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 사람과 동물이 뭐가 다를까? 사람과 짐승으로 이 표를 보듯이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 사람과 짐승을 두고 봤을 때 어떤 욕심의 차원에서 사람은 무한합니다. 그 욕심이 충족될수록 더 큰 욕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하늘 별도 따줘야 되고 우주의 전체 채워도 인간의 욕심은 차지 않을 정도로 무한하죠. 그런데 짐승은 어떻습니까? 동물은 이 욕심이 유한합니다. 자기 배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짐승은, 동물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타인이나 자연에게 이 일정의 자기 소유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타인을 더 이상 괴롭히거나 타인을 파괴하거나 자연을 파괴하지 않아요. 그게 동물의 세계인 겁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재산의 축제, 이 사유재산을 이 축적하는 부분에서 사람은 가능하겠죠. 사람은 가능하고 이 짐승은 불가능하잖아요. 짐승이 자기가 뭐 어떤 이 짐승끼리 은행이 있어서 그 화폐가 있어서 짐승이 지가 사냥을 하면은 한 마리 먹고 뭐 두 마리 세 마리는 어디 냉동고에 넣어놓고 이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은 축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늘 순환의 세계가 됩니다. 그 대회 끝나고 그 동물이 아무리 동물 중에 우두머리가 있어도 우두머리가 자기가 자기 자식에게까지 재산을 물려주고 이걸 못하잖아요. 그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예요. 그게 상속 측면에서 사람은 상속까지 한다. 짐승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면은 이 자연의 순환의 이치, 이 자연의 물 흐르듯이 하는 그 이치에 부합하는 것은 동물이겠죠. 이 사람은 그 욕심 때문에 자연의 이치를 거역하고 자연의 이치에 반하는 소위 말해 역천, 하늘에 거슬러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연의 성에서 나오면은 그 짓을 안 할 건데 순천을 하겠지만은 인간의 기질성, 그 오욕칠정, 그런 욕망, 욕심 때문에 자연의 이치를 반하고 역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역천자는 망한다고, 순천자는 존속한다고 이야기 성현들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유권, 사유재산 제도의 근원에 인간의 오욕칠정에 의한 그 욕심 때문에 생긴 거다. 그게 이제 인간의 그 기질적인 본능이다.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 소유권 제도를 완전히 없애기는 인간의 본능을 완전히 없애야지 그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유재산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사유재산 제도가 갖고 있는 이런 심각한 왜곡, 불평등, 이 굴절, 이런 인간의 부패, 비리, 뇌물, 범죄, 이게 다 사유재산 제도 누가 그걸 차지하고
상속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근데 인간의 본능을 유전자 생명공학으로 완전히 악한 그런 욕심 이런 걸 많이 줄여주는 그 정도의 단계까지 과학이 발달하지 않는 한은 인간 본능을 바꿀 수 없으니까 단지 교육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유학은 수기치인의 학문이고 불가에서는 이 돌을 닦아서 성불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본연의 성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수행과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에, 생명공학에 의해서 인간의 삿된 욕망을 없애는 그런 단계에 오지 않는 한은 인간이 완전히 천사 같은 상태로 되기는 힘들다.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를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다. 그러면은 우리의 최선의 해법은 사유재산 제도 소유권을 제도를 존속시키되 그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이치, 자연의 이치를 좀 더 교육을 시키고 깨닫게 하는 데 더 노력을 하고 그러한 제도를 마련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유재산 제도의 부작용을 사유재산 제도가 점점 커졌을 때 엄청나게 증폭되는 인간성도 파괴하고 자연도 파괴하고 하는 이런 자본주의 괴물이 뒷받침되는 사유재산 제도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런 욕망이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성장 동기를 부여하는데 작용을 해요. 그 사유재산이란 제도가. 그렇지만은 불평등과 계급을 격차 이런 걸 생기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욕망을 통제할 줄 알게 수행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 적정한 이 욕망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선에서 멈추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한 거죠. 이 짐승, 금수보다 못한 놈 새끼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21세기 이 악랄한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지구의 거의 많은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새끼라고 그 욕을 들어야 됩니다. 짐승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짐승은 그렇잖아요. 말씀드렸듯이 불평등이나 계급 이걸 상속하지 않잖아요. 자기 대해서 끝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유재산 제도의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산업 자본주의화 되면서 이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 제재, 통제의 노력이 함께 있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유권의 근본 개념이 되는 로크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우리 국가의 기본 프레임 틀이라 할 수 있는 헌법에서 사유재산 제도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 한번 보면요. 우리 헌법도 사유재산 제도에 엄청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의 기초가 되는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임시헌장, 상해 임시정부 임시헌장에 보면요, 거기는 이 자연, 광물,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에 해당되는 것들, 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유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균등, 정치, 경제, 교육,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 개인과 개인 간, 민족과 민족 간에 어느 누구가 더 월등하고 우월하고 더 큰 힘을 갖지 않는 그걸 이제 이념의 토대로 하고 있는 게 삼균주의거든요. 그게 임시헌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임시헌법에, 임시정부 임시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기업이나 광물자원, 뭐 가스, 전기 이런 것들 다 국유화하게 되어 있어요. 임시헌법에. 그걸 이어받은 재헌헌법, 우리가 재헌제를 만든 대한민국 재헌헌법에도 임시헌법의 기본 토대를 거의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힘, 그 미국 자본주의의 그런 세속적인 그런 힘들이 몰려오면서 그리고 또 독재, 군부 독재와 결합하면서 우리가 헌법을 지금 15차인가 수차례 이제 개헌을 했지 않습니까? 그 개헌의 과정에서 토지, 부동산, 그런 이 광물, 자연력, 자연 자원에 대한 국공유제가 거의 많이 훼손됐죠. 그렇지만은 현행 5공화국 헌법에도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요. 우선 재산권에 대해 규정한 헌법 23조에 재산권은 공공복리 또는 공공필요에 의해 제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9조에는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위해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의 방지를 할 수 있고 또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0조에는 자연력 그러니까 광물자원, 수자원 그런 햇빛, 바람 뭐 이런 것들은 국가가 특허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조건 하에 특허를 주는 거죠. 이게 공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 122조에 보면은 국토를 이용 개발하는데 국가가 필요할 건 제한할 수 있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26조에는 국방상 또는 긴급한 그 필요가 있을 때 사형 민간 기업을 국유화 또는 국공유화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우리 헌법에 의해서도 사유재산의 부작용이 심할 경우에 특히 토지나 부동산 이런 부분에 그래서 토지공개념이 노태우때 있었는데 사유재산의 제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헌법 정신 현행 헌법만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현행 헌법조차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헌법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한하에 한다 이게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할 수 있기만 하는 게 재량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헌법대로 하면은 지금 우리가 부동산 이렇게 4,000배나 뛰고 이 물가는 30배 오르는데 이 4,000배나 뛰어가지고 땅 갖고 있는 사람만 지금 모두가 그 사람들만 위에가 5천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런 땅 가진 자, 부동산 가진 자들 밑에 집에 수탈 당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헌법을 새로 정비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 국가 철학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제가 주장하는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철학 사상에 의하면은 우리 헌법도 더 공공성과 자연, 순환, 우주 이치에 맞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헌법의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를 천명하고 그러면 자연히 이 소유권,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많은 수정이 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유재산 제도의 기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일 보시면요, 루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인간은 선악의 개념이나 소유의 개념이 없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수렵 생활을 하고 사냥을 하다가 또 힘이 있고 없고에 따라 더 많은 사냥도 하고 이런 그 차이가 발생하면서 인간이 더 갖고 싶은 어떤 욕심도 생기고 또 좋고 나쁜 이런 개념이 생기면서 욕망이 생기면서 그러다가 그 중에 누구 힘센 자가 하나가 이 땅의 말뚝을 받고는 이건 내 거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이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가 성립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농경 생활, 농경 정주 생활을 하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더 정립이 된 게 청동시대에 가면은
부족 국가들이 나오고 하면서 토지 소유권이 더 이제 정립됐죠. 근데 그때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 왕토 사상, 왕토 사상이 동양의 사상이고 서양은 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유대교든 기독교든 기독교는 뭐 한참 후에 나왔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것이다. 동서양이 모두 토지에 대해서는 사유를 부정했습니다. 토지는 감히 누가 개인이 가질 수 없는 거라고 본 거죠. 그리고 다른 주요 동산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부족 소유,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댔었죠. 그것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개인 소유로 또 동산에도 부동산도 사유가 되는 그렇게 발전한 게 소유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보면 고조선에도 8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도둑질한 거는 8배를 배상한다든가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보면은 사유재산 제도가 우리 고조선 때도 있었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함무라비 메소포타미아 함무라비 법전이나 여기도 보면은 이 재산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스라엘 유대교에서는 희년제도 제가 지난번 기본 자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식년 7년 7번에서 77, 49, 그 다음에 50년째 되면은 이 토지를 본래 소유권자에게 다 그동안에 거리가 있고 부채 관계 있던 걸 다 없애는 거예요. 그게 희년인데 그래서 다시 평등한 출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스라엘 유대교의 희년 제도를 봐서도 토지의 소유권, 이 재산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국에도 보면은 사망오제 시절부터 왕토 사상이 있었고 그 토지 제도가 좀 더 이 세분화된 게 주나라 때 오면 봉건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왕토 사상에 의해서 천자가 하늘의 명을 대신해서 토지를 이제 제후들에게 나눠주고 거기 또 이제 제후들은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농사 짓게 나눠주고 이렇게 그런 제도까지 성립될 정도였죠. 이 동서양이 모두 토지는 공유였다. 그걸 기반으로 아시고 또 현대 토지 사상에 유명한 미국의 헨리 조지 있지 않습니까? 진보와 빈곤이라는 명제를 남긴 헨리 조지는 토지는 사유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거는 왜냐하면 인간의 노동과 노력에 의해서 생긴 한 재화라야만 이 소유권이 성립이 될 수 있는데 토지는 이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게 새로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는 사유화는 하늘의 이치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건 동서양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근대적인 재산권, 지금 현재 이 자본주의 토대가 되어 있는 사유재산 제도는 언제 성립되었느냐? 그건 당연히 이 근대 자본주의가 성립되면서 근대 부르주아들이 왕이나 봉건 영주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를 쟁취하고 그 상업의 자유, 무역의 자유를 하면서 부를 축적하는데 그 축적된 부를 자기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지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민사회가 성립이 되면서 시민 부르주아들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이 재산에 대해서 제도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상가들이 그 근본 이론을 제공한 거죠. 그 중에 근대 재산권 개념이라고 하면 존 로크의 이론을 가장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존 로크가 이제 근대 재산권을 체계화했는데 재산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가지고 자기 보존의 권리다. 이 재산이 사유재산이 그게 없으면은 자기 보존을 하기가 필요한 이 재화 물질이 그게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이 법과 제도로 보호하기 위해서 재산권을 성립을 시켰고, 그런데 이제 존 로크도 그런 재산권 소유의 정당성은 노동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동으로 인해 가지고 본래는 공유 상태에 있던 누구 어느 개인에게 속해 있지 않았던 걸 노동을 함으로 인해가 사유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가 본래는 군주에게 속해 있고 왕에게 속해 있던 이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 노동으로 사유한다는 이 이론을 성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에 의해 생기는 소유권은 자연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동 자체도 신성한 거고, 그렇지만 군주가 이 신민에 대한 권리는 그게 본래 하늘이 내린 게 아니고 그냥 관습적으로 내려온 것에 불과하다고 로크는 주장했죠. 그래서 소유권이 군주의 지배권보다 더 위에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크는 이 재산권이 노동의 능력만큼 인정이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한계고, 또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많이 갖는 게 타인이 가질 기회를 뺏고 타인의 생존하에 영향을 미치는 타인의 생존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인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남아 있어야 내가 가질 수 있는 한계의 인정을 받는다는, 그게 로크의 재산권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폐가 대량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르주아 사회가 성립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타인의 노동을 자본주의는 임금을 주고 노동도 상품화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화폐로 이 가치 축적이 가능해진 거예요. 노동도 사서 그걸로 생산을 하고, 또 생산돼서 나온 걸 팔아서 화폐로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로크가 처음 생각했던 이 노동의 가치만큼만 이게 소유권이 생긴다는 거, 타인의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이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화폐로 마구 축적하니까 화폐가 타인의 재산 못 갖게 하고, 이제는 이런 부분을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무제한 재산이 축적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평등이 자본주의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 이 사유재산 제도를 통제하는 그런 개념이 화폐, 금융으로 인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금융으로 엄청난 불평등 상태가 된 것도 결국은 자연법을 파괴하는 상태가 되는 건데, 로크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유재산 제도가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중에 가장 핵심이 되어서 자본주의 성장의 근원으로 이때까지 작용을 해온 거죠. 그러면은 이 소유권이 근원적으로 누가 보장한 겁니까? 우리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철학과 이 우주의 차원에서 보면은 본래 개인의 절대적인 재산 소유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거기다 체제, 사회 제도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부르주아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제도일 뿐인 거죠. 그래서 본래 사유재산이란 건 없는 거죠. 본래 100% 개인이 속해 있는 물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재산을 자기가 돈을 주고 샀던, 만들었던 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그 한 사람만의 힘으로 생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인프라가 작용을 했고, 교통, 물류, 도로, 이 운반 수단, 그 사람들이 동원되고, 또 소비자가 물품을 사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협조를 하고, 또 임금을 지배한 노동자를 고용했지만은 그 임금이 그 노동자한테 충분한 임금이 정당한 타당한 건지도 문제고, 그래서 이 사회 여러 작용 속에서 그 재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재산을 소유권자 그 한 사람이 100%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겠죠. 근원적으로. 그래서 이 재산에는 본래 사회적 소유, 공유의 개념이 근원적으로 내재해 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분배, 평등, 복지,
이런 개념이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 제한을 가할 수 있고, 또 재산이 많은 거에 대해서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본래 재산이 100% 개인이란 건 없다, 사회적 소유다, 여기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유재산으로 인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극도의 불평등이 있고, 이게 4차 산업사회가 되면은 더욱이 불평등이 무서운 속도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류 사회나 지구의 멸망이 눈에 보듯 뻔할 거 아닙니까? 또 사유재산 상속제도, 이런 것들을 사회적 공유 개념의 틀 내에서 그 한계와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이 지구의 자본주의는 이 생활하는 그 동산 차원의 이 생활 재화를 제외하고는 사유재산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경해서 사회적 소유 공유제를 실현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특히 모든 불평등과 불로소득의 근원인 토지는 근본적으로 국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안고 있는 분단을 넘어서는 통일국가를 가기 위해서도 궁극적으로 토지는 국공유가 바람직하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사유재산 제도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자본주의 불평등, 이걸 본질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우리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사상에서 소유권의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이때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사회적 소유 공유 개념의 재산권이 성립되면은 자연히 이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누진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적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누진적 조세에 의해서, 누진적인 자산세에 의해서 환원된 재원을 가지고 이 자본주의 경쟁에서 뒤처진 사회적 약자의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을 살고 이 상류층과 차이가 줄어드는 그러한 그걸 소위 말해 대동사회 유토피아라고 하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의회 국민의 시민의 대표자들이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상류층 돈 가진 자들만이 국회의원, 시의원, 대통령 이런 사람이 선출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자본주의 상태에서, 그리고 민주주의 선거제도하에서. 그래서 저희 선한 시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이 선출직을 뽑을 때 경제적인, 이 자본주의는 경제가 모든 걸, 돈이 모두니까 경제적인 계층을 분류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합쳐서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면 1등부터 5천만 명까지 계층화해서 그걸 10개 계층이든 몇 개 계층이든 필요한 만큼 10개 계층을 나누어든가 해서 그 계층별로 선출직의 정원을, 티오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거를 하면은 이 불평등한 사회, 우리 같은 사회면은 가장 밑바닥 계층에서 국회의원의 거의 7, 80%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300명이 70%면 210명이, 가장 가난한 계층에서 210명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계층, 빈곤층 가운데서 그나마 의지와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계층별로 그러면 완벽한 대표성이 성립될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주의가 실패하는 것은, 대의지 민주주의가 실패하는 건 대표성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상류층만 대변하니까. 근데 완전 계층형 비례대표제라면 자연히 전 국민을 100% 대표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제도, 법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회의 계층을 골고루 반영해서 90%가 가난하니까 90%의 국회의원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정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절로
이 사회는 모두가 중산층이 되는 사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선 사상적으로 소유권이라는 게 사유재산 제도라는 게 지금은 근본적으로 사유재산 제도는 없다. 이 사회적 소유, 공유, 모든 재산에는 그 공유, 사회적 소유가 본질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게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사상입니다. 그 후에 그걸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완전 계층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서 선출직을 뽑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이 사회의 자본주의도 수정이 되고 자본주의의 창의적인 생산성 그건 유지가 되면서도 이 모두가 행복한 인간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체제, 이상적인 체제, 대동사회, 유토피아가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거는 칼막스가 그렇게 투쟁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유토피아가 이런 완전 계층형 비례대표제만 도입하면은 물론 막스가 이야기했듯이 생산수단을 완전히 국유화하고 이거는 현실이 맞지 않죠. 그건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기질적인 욕망의 그 본성이 사유재산 제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을 하더라도 그 본질을 그 철학을 깨달으면은 사유재산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완전 계층형 비례대표제로 선출을 하게 되면은 자연히 이 사회는 유토피아 대동사회로 가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4차 산업시대의 사유재산 제도의 변혁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우리 선한시민의힘의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사상에 대한 분야를 교육이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국방, 외교 이런 분야별로 제가 말씀을 쭉 드려 나가겠습니다. 그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사상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강연에서 했기 때문에 그 선한시민TV에서 찾아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그 민주시민운동의 대부이신 그리고 성남 빈민운동의 큰 훌륭하신 선배 되시는 김준기 선생님을 모시고 대담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후에는 노태우 민족 주체 사상과 주인의식, 인간 중심의 어떤 철학으로 통일된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민족주의자이신 노태우 교수님을 모시고 대담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계속 우리 선한시민의힘 TV에 관심을 가지시고 동참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